몽고메리의 소설 빨간 머리엔 제2장 매슈 커스머트는 놀라다. 매슈 커스머트와 황갈색 앞말은 브라이트 리버로 가는 8마일 길을 편안하게 덜컹거렸어요. 길은 아늑한 농가들 사이로 이어졌고 이따금 향긋한 전나무 숲을 지나기도 했죠. 야생 자두가 얇은 꽃 안개를 들이운 골짜기도 지나갔고요. 공기는 수많은 사과 과수원의 향기로 달콤했고 초원은 멀리 진주빛과 자주빛 안개가 낀 지평선 쪽으로 완만하게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작은 새들이 노래했네. 마치 1년 중 오늘 하루만이 여름인 듯이. 매슈는 자기 나름대로 드라이브를 즐겼어요. 다만 여자를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끄덕여야 하는 순간만 빼고요.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는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이라면 아는 사이든 아니든 모두에게 인사를 해야 했거든요. 매슈는 마릴라와 레이철 부인을 제외한 모든 여자를 두려워했어요. 여자들이란 신비한 존재들이 속으로 자기를 비웃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는 볼품없는 체격에 구부정한 어깨에 닿는 철회색 머리, 20살 때부터 길러온 부드럽고 짙은 갈색 수염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는 20살 때 모습이나 60살 때 모습이 거의 똑같았어요. 머리 색깔만 조금 더 짙어졌을 뿐이었죠. 그가 브라이트 리버에 도착했을 때 기차는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일찍 왔다고 생각하며 작은 브라이트 리버 호텔 마당에 말을 메어두고 역 건물로 갔죠. 긴 플랫폼은 거의 텅 비어 있었고 보이는 생명체라고는 맨 끝 널빤지 더미 위에 앉아있는 소녀 하나뿐이었어요. 매슈는 간신히 여자아이임을 알아차리고는 가능한 한 빨리 그녀를 보지 않으려고 애쓰며 스쳐 지나갔어요. 만약 그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봤다면 그녀의 몸짓과 표정에 어린 팽팽한 긴장감과 기대를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다리는 것뿐이었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매슈는 퇴근하려고 매표소 문을 잠그던 역장을 만나 5시 30분 기차가 곧 도착할지를 물었어요. 5시 30분 기차는 벌써 도착했다가 떠난 지 30분이나 됐는데요. 활기찬 역무원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위해 내린 승객이 한 명 있었어요. 작은 여자아이요. 저기 널빤지 위에 앉아 있잖아요. 제가 숙녀 대합실로 들어가라고 했지만 아주 진지하게 바깥에 있겠다고 하더군요. 상상할 여지가 더 많아요. 라고 말하면서요. 정말 별난 아이라니까요. 나는 여자아이를 기다리는 게 아닌데요. 매슈가 멍하니 말했어요. 나는 남자아이를 데리러 왔어요. 노바스코샤에서 알렉산더 스펜서 부인이 데리고 오기로 했거든요. 역무원은 휘파람을 불었어요. 그럼 뭔가 착오가 있었나 보네요. 스펜서 부인은 그 여자아이와 함께 내렸고 당신과 누님이 그 애를 고아원에서 입양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곧 오실 거라고 저에게 맡기고 갔어요. 나는 아는 게 그게 전부예요. 이 근처에 숨겨둔 고아 같은 건 없어요. 무슨 일인지 도통 모르겠군요. 매슈는 난처하게 말했어요. 이럴 때 마릴라가 곁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죠. 그 여자아이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역무원은 무심하게 말했어요. 그 애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마 무슨 사정인지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원하던 남자아이 종류가 없었나 보죠, 뭐. 그는 배가 고팠는지 태평하게 걸어가 버렸어요. 가엾은 매슈는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해야 했어요. 여자아이, 그것도 낯선 여자아이, 그것도 고아원 출신의 아이에게 다가가 왜 너는 남자아이가 아니냐고 물어야 하다니요. 매슈는 속으로 신음을 내쉬며 어쩔 수 없이 그녀에게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녀는 그가 처음 지나갈 때부터 그를 지켜보고 있었고 지금도 눈을 떼지 않고 있었죠. 매슈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고 보았더라도 그녀가 어떤 아이인지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평범한 관찰자라면 이렇게 봤을 거예요. 11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짧고 꽉 끼고 몹시 못생긴 누르스름한 회색 윈시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어요. 빛이 바랜 갈색 세일러 모자를 썼고 그 아래로 두 갈래로 따은 굵고 짙은 붉은 머리카락이 등 뒤로 흘러내렸죠. 얼굴은 작고 창백하며 여윈데다 주근깨가 많았어요. 입은 크고 눈도 컸는데 빛과 기분에 따라 초록빛이거나 회색빛으로 보였어요. 이 정도가 보통의 관찰자가 볼 수 있는 전부였을 거예요. 그러나 비범한 관찰자라면 더 많은 걸 봤겠죠.
턱은 뾰족하고 뚜렷했으며 커다란 눈에는 생기와 활력이 가득했어요. 입술은 부드럽고 표정이 풍부했으며 이마는 넓고 단단했죠. 요컨대 통찰력 있는 비범한 관찰자라면 이렇게 결론 내렸을 거예요. 이 떠돌이의 여자아이의 몸에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그 여자아이, 바로 수줍은 매슈 커스머트가 어이없을 만큼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그 아이의 몸에 말이죠. 하지만 매슈는 먼저 말을 걸어야 하는 시련을 면했어요.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다가온다고 판단하자 곧 일어서서 한 손으로는 낡고해진 카펫, 가방 손잡이를 잡고 다른 손을 그에게 내밀었어요. 당신이 그린 게이블즈의 매슈 커스버트 씨시죠? 그녀는 특유의 맑고 고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뻐요. 아저씨가 저를 데리러 안 오시는 줄 알고 걱정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겨 못 오신 건 아닐까 상상했죠. 오늘 밤에도 안 오시면 저기 굽이진 곳에 있는 커다란 야생, 체리나무로 가서 그 위에 올라가 하룻밤을 지내려고 했어요. 전혀 무섭지 않았을 거예요. 달빛 속에 하얀 꽃이 만발한 체리나무 위에서 자면 정말 멋질 것 같지 않나요? 마치 대리석 궁전에서 자는 기분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꼭 오실 거라고 믿었을 거예요. 오늘이 아니라도요. 매슈는 그녀의 마른 작은 손을 어색하게 잡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음을 정했죠. 이 눈이 반짝이는 아이에게 착오가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는 그냥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서 마릴라가 알아서 처리하게 할 생각이었어요. 어쨌든 이 아이를 브라이트 리버에 두고 갈 수는 없었으므로 모든 질문과 설명은 그린 게이블즈로 돌아간 후로 미루는 편이 나았죠. 늦어서 미안하네. 그가 수줍게 말했어요. 가세. 말은 마당에 있어. 가방은 내가 들지. 제가 들 수 있어요. 그 아이가 명랑하게 대답했어요. 무겁지 않아요. 제 전 재산이 다 들어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볍거든요. 그리고 이건 꼭 일정한 방법으로 들어야 손잡이가 안 빠져요. 그래서 제가 드는 게 좋아요.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정확히 아니까요. 아주 오래된 카페 가방이거든요. 아, 그래도 오셔서 정말 기뻐요. 야생 체리나무에서 자는 것도 멋졌겠지만요. 꽤 멀리 가야 하죠? 스펜서 부인이 8마일이라던데요. 멀리 가는 게 좋아요. 전마차 타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아저씨와 함께 살게 된다니. 그리고 이제 제게 소속된 사람이 생긴다니 정말 놀라워요. 전 한 번도 누구에게 속해본 적이 없었어요. 진짜로요. 하지만 고아원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거기 있은 지 4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걸로 충분했어요. 아저씨는 고아원에 있어 본 적 없죠? 그럼 그게 어떤 건지 절대 모르실 거예요.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끔찍하거든요. 스펜서 부인은 제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나쁘다고 했지만 저는 나쁘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모르는 사이에 나쁘게 되기 쉽잖아요. 그렇죠? 고아원 사람들은 좋은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고아원에는 상상력을 펼칠 여지가 너무 없어요. 다른 고아들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 말고는요. 저 옆에 앉은 여자아이가 실은 귀족 가문의 딸인데 유모가 어린 적에 그녀를 납치했지만 죽기 전에 고백하지 못했다든지 그런 상상을 하곤 했어요. 밤마다 누워서 그런 생각을 했죠. 낮에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아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랐나 봐요. 정말 말랐죠? 뼈에 살이 하나도 없어요. 전 통통하고 팔꿈치에 보조개가 있는 상상을 하는 게 정말 좋아요. 그녀는 이 말을 끝으로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멈췄어요. 마침내 마차가 있는 곳에 다다랐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마을을 벗어나 가파른 언덕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부드러운 흙을 깊게 파서 만든 도로, 양옆으로 꽃이 만발한 야생 체리나무와 가느다란 흰 자작나무가 머리 위로 늘어져 있었어요. 그 아이는 손을 뻗어 마차 옆으로 스치는 야생 자두나무 가지를 꺾었어요. 정말 아름답죠? 저기 둔덕에서 하얗고 레이스 같은 가지를 뻗은 나무를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글쎄 모르겠네. 매슈가 말했어요. 당연히 신부죠. 하얀 옷에 부드러운 안개 같은 베일을 쓴 신부 말이에요. 저는 신부를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상상할 수는 있어요. 저는 결혼은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못생겨서 아무도 절 원하지 않겠죠. 외국 선교사라면 몰라도요. 선교사라면 그렇게 까다롭진 않을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언젠가 꼭 하얀 드레스를 입어보고 싶어요. 그게 제 인생 최고의 행복일 거예요. 전 예쁜 옷을 너무 좋아해요. 하지만 기억나는 한 예쁜 옷을 입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도 그게 오히려 기대할 게 생겨서 좋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상상할 때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모습을 그려요. 오늘 아침 고아원을 떠날 때는 이 흉한 윈씨 천옷을 입어야 해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고아원 아이들은 다 이런 옷을 입어야 하거든요. 홉턴의 어떤 상인이 지난 겨울 고아원의 윈씨 1,300야드를 기부했는데 사람들은 그 천이 안 팔려서 그랬다고들 하지만 전 그가 마음씨가 좋아서 그랬다고 믿고 싶어요. 그렇죠? 기차를 타자마자 모두가 절 보고 불쌍하다고 생각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상상했죠. 제가 아름다운 연한 하늘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다고요. 상상할 거라면 제대로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꽃과 깃털 장식이 달린 큰 모자, 금시계, 흰 장갑, 구두까지요. 그랬더니 기분이 바로 좋아졌어요. 그래서 섬으로 오는 여행이 정말 즐거웠어요. 배를 타고 오는 동안도 전혀 멀미하지 않았죠. 스펜서 부인도 안 하셨어요. 그분은 보통 멀미를 하신다는데 제가 배에서 떨어지지 않나 지켜보느라 바빠서 멀미할 틈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여기저기 돌아다녔는지 그런 아이는 처음 봤다고요. 하지만 제 덕분에 멀미를 안 했다면 그건 다행 아닌가요? 그리고 전 그 배에서 볼 수 있는 건 다 보고 싶었어요. 다시는 그런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아, 또 체리나무가 가득 피었네요. 이 섬은 정말 꽃천지예요. 벌써부터 이곳이 마음에 들어요. 여기서 살게 돼서 너무 기뻐요. 전 늘 프린스 에드워드 섬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곳이라고 들었고, 여기서 산다고 상상하곤 했어요. 하지만 진짜로 그렇게 될 줄은 몰랐죠. 상상이 현실이 되면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런데 저 빨간 길들은 참 신기해요. 샬럿타운에서 기차를 타자마자 빨간 길이 번쩍이며 지나가길래 제가 스펜서 부인께 왜 빨간지 물었더니 모른다고 하시면서 제발 질문 좀 그만하래요. 제가 1,000번은 물어봤다나요. 아마 정말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궁금한 걸 안 물어보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 빨간 길은 왜 그런 색인 걸까요? 글쎄, 잘 모르겠네. 매슈가 말했어요. 언젠가 알아내야 할 일 중 하나네요. 세상에는 알아내야 할 일이 그렇게 많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멋지지 않아요? 그 생각만으로도 살아있다는 게 기뻐요. 세상은 참으로 흥미로운 곳이에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면 세상은 절반도 흥미롭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상상력이 들어설 여지도 없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나요? 사람들이 늘 제가 그렇다고 해요. 제가 말을 안 하는 걸 더 좋아하시나요? 말씀만 하세요. 그럼 멈출게요. 결심하면 멈출 수 있어요. 다만 어렵긴 하지만요. 매슈는 자신도 놀랍게도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대체로 조용한 사람들은 자기가 말할 필요가 없고 상대가 대신 이야기를 해줄 때 말이 많은 사람들을 좋아하는 법이었죠. 하지만 매슈는 어린 여자아이의 말상대를 하며 즐거움을 느끼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여자들은 그렇다 쳐도 여자아이들은 더 힘들었거든요. 그들은 매슈 곁을 지날 때면 옆눈질을 하며 겁에 질린 듯 몸을 옆으로 비껴가곤 했어요. 마치 자기가 한 입에 삼켜버릴 것처럼 생각하는 듯 했죠. 에벌리의 예의 바른 여자아이들이란 늘 그랬어요. 그러나 이 주근깨투성이 꼬마 마녀는 전혀 달랐어요. 그녀의 재빠른 생각을 따라가기 버겁긴 했지만 매슈는 그녀의 제잘거림이 좀 마음에 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여느 때처럼 수줍게 말했어요. 그래, 마음껏 이야기해도 돼. 난 괜찮아.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잘 지낼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을 해도 아이들은 보이기만 하고 말하지 말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니 정말 안심돼요. 그 말은 한 번 들은 게 아니라 1,000만 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제가 어려운 말을 쓴다고 웃어요. 하지만 큰 생각을 하면 큰 단어를 써야 하지 않나요? 글쎄, 그건 말이 되는 말이네. 매슈가 말했어요. 스펜서 부인은 제 혀가 가운데 달려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쪽 끝에 단단히 붙어 있죠. 스펜서 부인께서 그린 게이블즈가 아저씨 댁 이름이라고 하셨어요. 전 그곳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죠. 주위에 나무들이 많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더 기뻤어요. 전 나무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고아원에는 나무가 거의 없었어요. 앞에 아주 작고 초라한 몇 그루가 있었는데 하얗게 칠해진 우리 속에 갇혀 있었죠. 그 나무들은 마치 고아들 같았어요. 볼 때마다 눈물이 날 지경이었죠. 저는 그 나무들에게 말하곤 했어요. 불쌍한 나무들. 너희가 다른 나무들 사이에 있고
뿌리 밑에는 이끼와 유월종이꽃이 자라고 가까이에 시냇물이 흐르고 가지에는 새들이 노래할 수 있는 큰 숲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여기서는 안 되잖아. 내 기분이 어떤지 난 너무 잘 알아. 오늘 아침에 그 나무들을 두고 오려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것에도 정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린 게이블스 근처에도 시냇물이 있나요? 그걸 스펜서 부인께 여쭤보는 걸 깜빡했어요. 글쎄, 집 바로 아래쪽에 하나 있지. 와, 시냇물 근처에 사는 게 제 꿈 중 하나였어요. 설마 그게 이루어질 줄은 몰랐어요. 꿈이 이루어지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행복한 기분이에요. 완벽하게라고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무슨 색이라고 하시겠어요? 그녀는 긴 머리 따은 것을 어깨 앞으로 끌어와 매슈의 눈앞에 들어 보였어요. 매슈는 여자의 머리색을 판단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분명했죠. 빨간색이네, 그렇지? 그가 말했어요. 그 소녀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내려놓았어요. 그 한숨은 발끝에서부터 올라오는 듯했고 세상의 모든 슬픔을 토해내는 듯했죠. 네, 빨간색이에요. 그녀가 체념하듯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완벽히 행복할 수 없는 이유를 아시겠죠?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완벽히 행복할 수 없어요. 주근깨나 초록 눈이나 마른 몸은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그건 상상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장밋빛 피부와 별빛처럼 보랏빛 눈을 가진 모습으로 상상할 수 있죠. 하지만 빨간 머리만은 상상으로 바꿀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하지만요. 이제 내 머리는 까마귀 날개처럼 검고 찬란한 흑발이야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이게 그냥 빨간색이라는 걸 알아요. 그게 제 마음을 아프게 해요. 평생의 슬픔이 될 거예요. 소설에서 한 소녀가 평생의 슬픔을 가진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빨간 머리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 아이의 머리는 숭근빛으로 백옥 같은 이마로부터 물결쳤거든요. 백옥 같은 이마란 건 뭘까요? 전 그걸 알 수 없었어요. 아저씨는 아세요? 글쎄, 난 잘 모르겠네. 매슈가 말했어요. 그는 점점 어지러워졌어요. 젊은 시절, 친구의 부추김에 축제에서 회전목마에 올라탔을 때 느꼈던 현기증이 떠올랐죠. 뭐든 간에 좋은 것이었을 거예요. 그녀는 신성하게 아름답다고 했으니까요. 신성하게 아름답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 그런 건 생각해 본 적 없네. 매슈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전 자주 상상해요.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신성하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눈부시게 똑똑한 사람이요? 아니면 천사처럼 선한 사람이요? 글쎄, 난 잘 모르겠네. 저도요. 늘 결정을 못해요. 하지만 크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어느 쪽도 될 가능성은 없으니까요. 천사처럼 선하게는 절대 안 될 게 확실해요. 스펜서 부인 말씀이. 오, 커스머트 씨. 오, 커스머트 씨. 오, 커스머트 씨. 그건 스펜서 부인이 한 말 때문이 아니었어요. 소녀가 마차에서 떨어진 것도 매슈가 무슨 놀라운 일을 한 것도 아니었죠. 단지 그들은 길의 구비를 돌았고 에비뉴에 다다랐던 것이었어요. 뉴브리지 사람들은 그 길을 에비뉴라 불렀어요. 수십 년 전 한 괴짜 농부가 심은 커다란 사과나무들이 길 양편에 줄지어 서서 머리 위로 완전한 아치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머리 위에는 향기로운 눈꽃의 하얀 지붕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 아래의 공기는 보랏빛 황혼으로 가득했죠. 멀리서는 대성당 복도의 끝에 박힌 장미빛 스테인드 글라스 창처럼 저녁 노을이 비쳤어요. 그 아름다움은 소녀의 말을 잃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마차에 기대어 두 손을 꼭 모은 채 환희에 찬 얼굴로 그 흰 찬란함을 올려다보았죠. 그들이 그 길을 지나 뉴브리지로 향하는 내리막을 달릴 때까지도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황홀한 표정으로 서쪽 노을을 바라보았고 눈에는 찬란한 환상의 행렬이 비치는 듯했죠. 뉴브리지는 개들이 짖고 소년들이 야유하며 창문마다 호기심 어린 얼굴이 내다보는 분주한 마을이었어요. 그곳을 지나는 동안에도 둘은 침묵을 지켰죠. 3마일을 더 달려도 소녀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말할 때만큼이나 침묵할 때도 열정적일 수 있었거든요. 꽤 피곤하고 배고플 텐데 매슈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긴 침묵을 그가 생각해낸 유일한 이유로 설명하면서요. 이제 멀지 않았어. 1마일 정도면 돼.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꿈결 같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오, 커스머트 씨, 우리가 지나온 그 하얀 곳. 그게 뭐였죠? 그건 아마 에비뉴일 거야. 매슈가 잠시 생각한 후 말했어요. 꽤 예쁜 곳이지. 예쁘다니요? 예쁘다는 말은 너무 부족해요. 아름답다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떤 말로도 부족했어요. 오, 정말로 경이로웠어요. 상상으로도 더 나을 수 없는 걸 본 건 처음이에요. 그건 제 마음을 이렇게 채워줬어요.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이상하게 아픈데 동시에 기분 좋은 아픔이에요.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커스버트 씨? 글쎄, 그런 건 기억이 안 나는군. 저는 아주 자주 그래요. 아주 황홀하게 아름다운 걸 볼 때마다요. 그런데 그런 멋진 곳을 에비뉴라고 부르다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름은. 그래요. 기쁨의 하얀 길이라고 해야 해요. 멋진 상상적인 이름이죠? 저는 어떤 장소나 사람의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 새로 만들어서 그렇게 불러요. 고아원에 헵시바 젠킨스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저는 항상 그녀를 로살리아 드비어라고 상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곳을 에비뉴라고 부르겠지만 저는 영원히 그곳을 기쁨의 하얀 길이라 부를 거예요. 정말 한 마일밖에 남지 않았나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요. 슬픈 건 이 여행이 너무 즐거워서 끝난다는 게 아쉽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다음엔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제겐 보통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도 집에 간다는 생각에 기뻐요. 저는 기억이 시작된 이래 진짜 집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 집으로 간다고 생각하니 또 그 기분 좋은 아픔이 느껴져요. 오, 저건 참 예쁘네요. 그들은 언덕 꼭대기를 넘었어요. 아래에는 마치 강처럼 길고 구불구불한 연못이 있었죠. 중간쯤에는 다리가 놓여 있었고 그 아래쪽으로는 황금빛 모래 언덕이 어두운 푸른만과 맞닿아 있었어요. 물빛은 크로커스, 장미, 옥색 등 형언할 수 없는 빛깔로 반짝였죠. 다리 위쪽에는 가문비나무와 단풍나무 숲이 비껴서 그늘을 드리웠고 그 속에서 물은 짙고 투명하게 빛났어요. 여기저기 강둑에서는 흰 옷을 입은 소녀처럼 매화나무가 몸을 내밀었죠. 연못 위쪽 늪에서는 개구리의 슬프고 맑은 합창이 들려왔어요. 언덕 너머 흰 사과밭 사이로 작은 회색집이 보였고 창문 하나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건 베린의 연못이야. 매슈가 말했어요. 그 이름도 마음에 안 들어요. 빛나는 물의 호수라고 부를래요. 네, 그게 딱 맞아요. 이름이 꼭 맞을 때는 가슴이 짜릿하거든요. 커스버트 씨는 그런 짜릿한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매슈가 생각했어요. 글쎄 있어. 오이밭을 파다가 흰 구더기들을 볼 때마다 약간 짜릿하지. 오, 그건 제가 말하는 종류의 짜릿함은 아닌 것 같아요. 구더기랑 빛나는 물의 호수는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걸 베린의 연못이라고 부르죠? 베리 씨가 바로 저 집에 살아서 그렇지. 저 집 이름은 오처드 슬로프야. 저 뒤에 큰 덤불만 없으면 그린 게이블스도 보일 거야. 다리 건너 길로 돌아가야 해서 거의 반 마일쯤 더 가야 해. 베리 씨 댁에 제 또래 여자아이가 있나요? 11살쯤 된 딸이 하나 있지. 이름은 다이애나야. 오. 그녀는 숨을 길게 들이쉬며 말했어요. 정말 완벽하게 멋진 이름이에요. 글쎄, 난 잘 모르겠네. 좀 이교도 같은 이름 같아서 말이지. 제인이나 메리처럼 평범한 게 낫지. 다이애나가 태어났을 때 그 집에 하숙하던 교사가 이름을 지어줬다네. 제가 태어났을 때도 그런 교사분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 다리네요. 전 다리를 건널 때마다 눈을 꼭 감아요. 다리 한가운데쯤 갔을 때 다리가 접혀서 우릴 덮칠지도 모른다는 상상이 들거든요. 그래서 눈을 감아요. 그래도 다리 가운데쯤 왔다고 느껴지면 꼭 다시 떠요. 왜냐면 만약 다리가 정말로 접힌다면 그걸 보고 싶으니까요. 덜컹거리는 소리가 참 경쾌하네요. 세상에는 좋아할 게 정말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다리를 다 건넜어요. 이제 뒤를 돌아봐야겠어요. 잘 자요. 사랑하는 빛나는 물의 호수. 저는 사랑하는 것들에게 꼭 인사해요. 사람에게 하듯이요. 그들도 좋아할 거예요. 물이 절 보고 미소 짓는 것 같네요. 그들은 언덕을 올라 모퉁이를 돌았어요. 매슈가 말했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 저기가 그린 게이블스. 아, 말씀하지 마세요. 그녀가 숨을 죽이며 그의 팔을 붙잡고 손짓을 보지 않으려 눈을 감았어요. 제가 맞춰볼게요. 꼭 맞힐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들은 언덕 꼭대기에 있었죠. 해는 이미 졌지만 잔잔한 석양빛 덕분에 풍경은 여전히 뚜렷했어요. 서쪽에는 금자나빛 하늘 위로 교회 첨탑이 검게 솟아 있었고 아래로는 작은 골짜기와 완만한 빛달 그리고 그 위에 아늑한 농가들이 드문드문 자리 잡고 있었죠. 아이의 눈은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번쩍이며 이리저리 움직였어요. 마침내 길 왼편 숲속의 꽃핀 나무들 사이에 희미하게 하얀 집 위에서 멈췄어요. 그 위로는 깨끗한 남서쪽 하늘의 수정 같은 하얀 별 하나가 등불처럼 빛나고 있었죠. 저기죠. 그렇죠?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매슈는 기뻐서 말의 등을 가볍게 쳤어요. 그래, 맞췄네. 하지만 스펜서 부인이 묘사를 잘해줘서 그런 거겠지. 아니에요, 전혀요. 그분이 하신 말씀만으로는 다른 집들이랑 다 똑같이 들렸어요. 어떤 모습인지 전혀 몰랐죠. 그런데 막상 보자마자 저기가 집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 이건 꿈 같아요. 제 팔은 아마 팔꿈치부터 멍투성이일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꿈이 아닐까 두려워서 계속 꼬집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래, 이게 진짜일까? 하면서요. 그러다 어느 순간 설령 꿈이라도 되는 한 계속 꾸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꼬집는 걸 그만뒀어요. 그런데 이건 진짜예요. 그리고 이제 거의 집이에요. 그녀는 황홀한 한숨을 내쉬며 침묵에 잠겼어요. 매슈는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죠. 이제 이 아이에게 진짜 집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해야 할 사람이 자신이 아닌 마릴라라는 사실이 다행스러웠어요. 그들은 린드의 골짜기를 지나갔어요. 이미 어둑했지만 레이첼 린드는 여전히 창문가에서 그들을 볼 수 있었죠. 언덕을 올라 긴 차도를 따라 그린 게이블스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매슈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앞으로 닥칠 진실의 순간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는 마릴 라나 자신 혹은 이 잘못된 입양이 초래할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오직 아이의 실망만이 마음에 걸렸죠. 그녀의 눈에서 그 황홀한 빛이 사라질 생각을 하자 그는 마치 무언가를 죽이러 가는 듯한 끔찍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것은 그가 새끼 양이나 송아지 혹은 어떤 순한 생명을 죽일 때 느끼던 감정과 똑같았죠. 마당은 이미 어둑했고 사시나무 잎들이 비단처럼 부드럽게 흔들리며 바람에 속삭이고 있었어요. 저기 나무들이 잠결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녀가 속삭였어요. 얼마나 멋진 꿈을 꾸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가진 세상의 모든 재산이 든 카펫 가방을 꼭 쥔 채 매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